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줌마예요. 정확히는 내가 낳은 아들 하나와 아이보다 더 아이 같은 남편을 키우고 있죠. 왜 여자가 아들 둘을 키우면 성격도 와일드하게 변한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였어요. 원래 성격은 선모스마 같았는데 남편을 만나고부터 완전 여자하게 변했거든요. 좋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가면을 쓴 거죠. 내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새 삶을 살자니 어쩌겠어요. 살벌했던 과거를 지우고 살아야죠. 사실 제가 한때 좀 놀았거든요. 그렇다고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뺏고 그랬던 건 아니고, 몸을 쓰는 운동을 하다 보니 주변에 비슷한 애들이 꼬여서 젊은 날 객기 좀 부리고 살았던 거죠. 그것도 다 옛날 일인데 막상 위기가 닥치고 보니 잊고 살았던 옛가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15년 만에 저희 본 모습을 드러내게 만든 두 사람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학창시절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운동하는 애들은 머리가 안 좋다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머리 좋은 애들이 운동도 잘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제가 공부를 못했으니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못생긴 애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를 콕 집어서 공부 못한다고 하면 열받고요. 그래서 대개는 그런 애한테 상처될 말을 안 하는데 하필 저희 담임선생님은 그런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 뭐예요. 애들 앞에서 대놓고 제게 돌대가리라 부를 정도로요. 너 같은 돌대가리가 운동 아니면 뭐 해먹고 살겠니? 그러니까 괜히 공부하는 애들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네 자리에서 퍼자. 그게 반 친구들 위하는 길이야. 당시 제가 격렬한 운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소녀였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상처가 되더라고요. 거기다 하필 고3이 되고 얼마 안 돼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7년간 해왔던 운동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돼서 속이 많이 시끄러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필 그런 때 담임이 도화선에 불을 당긴 거였죠. 그래서 펑 터져버렸어요. 공부 못하면 수업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학생 보고 학교에서 퍼 잘한 소리를 해요? 저도 등록금 냈다고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한 방에 터져선 담임한테 개거품 물고 개겼어요. 그 결과 담임한테 피 터지게 맞았고 제 뺨을 때리려는 담임을 밀쳤다가 어이없게 교사폭행으로 19 나이에 퇴학을 당하게 되었지 뭐예요. 억울해서 한동안은 잠도 안 왔어요. 그럼 담임이 내 뺨을 치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두 손 놓고 맞았어야 했다는 거야? 그것도 엄연히 폭력이잖아. 근데 왜 나만 처벌을 받냐고. 생각할수록 억울했지만 아무튼 저도 잘한 게 없으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안 그럼 뭐 어쩌겠어요. 이미 학생부엔 빨간 줄이 그어진 걸.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갈 줄 알았던 딸이 하루아침에 퇴학을 당하자 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어요. 괜히 저한테 운동을 시킨 아빠한테 화풀이를 하면서요. 하필 하고 마는 것들 중에 왜 유도체육관에 가선 애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요. 다른 집 딸들처럼 피아노나 무용, 미술 같은 거 시켰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고요. 난 몰라요. 난 내 자식이 중졸로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니까 당신이 공부를 가르치든 학교를 세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놈의 기집애 대학 보내요. 안 그랬다간 당신이고 저 애물단 주고 집에서 쫓겨날 줄 알라고요. 엄마 말처럼 제가 유도를 시작하게 된 건 아빠를 따라 아빠 지인이 하는 유도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고등학생 오빠들의 멋진 대련 모습을 보고 유도에 흠뻑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빠를 졸라 유도체육관에 다니기 시작했고 국가대표를 목표로 꿈꿨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은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대표는커녕 대입도 간당간당할 정도였어요. 부상이 아니었다 해도 선수 생활을 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선 딸이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살게 된 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차라리 운동을 안 했다면 기술이라도 가르쳤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엄마의 특명에 따라 저는 검정고시부터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빠랑 함께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을 하러 갔는데 글쎄, 아니, 그럼 내 딸이 중학생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중학생 수준 정도가 아니라 중1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당장 검정고시는 불가능하고요. 기초학력부터 다진 후에 시험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초등학생 수준이었던 거죠. 그날 검정고시 학원 면담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너 오늘 일은 엄마한테 비밀이다. 네 엄마가 알아봐라. 너나 나나 죽은 목숨이야. 아휴, 그날 내가 체육관에 널 데리고 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랑 세트로 싸잡혀서 네 엄마 구박받을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전생에 너랑 무슨 원수를 졌길래 이런지 모르겠다. 아빠는 푸념을 하면서 저를 데리고 삼촌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 갔어요. 그리고는 중1 반에 등록시켜 주셨죠. 내일 모레면 성인이 될 나이에 아직 솜털 보송보송한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려니 창피해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학업 수준이 딱 걔들 수준이라는데. 그래서 철판 깔고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렇게 2년간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배운 저는 그제야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고 드디어 합격증을 손에 쥘 수 있었죠.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몇 번이나 좌절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참 대단해서 하려고 들면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다음에 대입에 성공했어요. 저를 알고 지내던 친구들은 모세의 기적보다 제 대학 진학이 더 엄청난 사건 같다고 할 정도였어요. 솔직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을 졸업할 나이에 신입생이 된 저는 남들보다 뒤처진 그 몇 년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다행히도 운동할 때 매일 똑같은 루틴에 따라 반복적인 연습을 해온 덕에 체력과 지구력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운동 때문에 멀리 돌아온 인생이었지만 결국엔 운동하던 시절 덕을 보긴 한 거죠. 그쯤 되자 저를 애물단지 취급을 하던 엄마도 제 노력이 기특했는지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몰래 주변 사람들한테 제 자랑을 하고 다니실 정도였죠. 우리 부녀를 내쫓겠다고 살벌하게 엄포를 놓던 엄마가 말이에요. 활달한 성격 덕에 남들보다 늦게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저는 과대를 도맡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학 생활을 했어요. 덕분에 동기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가 있었고 교수님들한테도 일찌감치 눈도장을 찍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주선자 역할로 소개팅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지금의 제 남편도 그때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당시 복학생이었던 남편은 쪽수를 마치러 나온 폭탄 제거반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역할을 망각한 채 최고 킹카 여학생을 지목한 거 있죠. 황당한 건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주선자인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저희 남편이 공부는 잘하는데 눈치도 없고 자기 세상에 빠져 사는 아웃사이더거든요. 농담은 다큐로 듣고 다큐도 다큐로 듣는 무재미 무감동의 최종판이었죠. 그런 남자인 남편의 킹카 지목으로 소개팅 분위기는 훅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매는 심정으로 남편과 짝을 이루겠다고 했죠. 노땅은 노땅끼리 놀자고요. 괜히 동생들 노는데 끼지 말고. 그렇게 눈치 없는 남편을 끌고 나온 저는 대충 몇 마디 나누다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남자가
완전 네버엔딩 스토리를 펼치지 뭐예요. 평소 궁금하지도 않은 지구 밖 우주 얘기랑 별의 생성 과작이며 블랙홀까지 완전 별에서 온 남자였죠. 처음엔 그래도 고개도 끄덕여주고 대답도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가 끝도 없이 얘기를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하품도 하고 기지개도 펴면서 그만하라는 눈치를 팍팍 줬어요. 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 할 말 다 하더라니까요. 거기다 재미라곤 1도 없는 얘기를 어찌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진지하게 하던지 정말 사람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니까요. 결국 교양 과목 강의 듣는 수준의 내용 앞에서 저는 졸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고마워요. 다른 여자들은 중간에 얘기 끊고 가버리는데 유나 씨는 참고 들어주려고 노력해줘서요. 사실 제가 낯가림이 좀 심해요. 제가 주저리 떠드는 것도 어색한 분위기를 못 버텨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입이 혼자 막 움직인다랄까? 그런데 오늘 유나 씨 앞에서는 일부러 그랬어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처음 봤는데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편해서 중간엔 나도 모르게 신나서 떠들어댔고요. 덕분에 간만에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미안하던지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받아들였죠 뭐. 그런데 사람이 참 신기하죠. 처음엔 눈에 안 들던 남편이 몇 번 만나보니까 의외로 새롭고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아서 어떤 장르의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제 장점들을 잘도 찾아주는 게 은근 가슴 떨리게 하더라고요. 남편은 도복을 입고 바닥을 구르며 지냈던 댁에서 저의 여성적인 면을 찾아주었고 유명한 시의 구절처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준 순간 저는 남편 앞에서 꽃이 되어버렸죠. 이런 우리 커플을 보고 동기들은 집신도 제 짝이 있는 법이라며 놀리듯 떠들어댔어요. 저보고 남자 보는 취향이 독특하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동기들이 그렇게 별로라고 떠들던 제 남편이 졸업도 하기 전에 사법고시에 패스를 한 거예요. 법대생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이야 로스쿨을 나와야 하지만 당시만 해도 고졸은 물론 전공에 상관없이 사법고시를 볼 수 있었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때부터 동기들이 남편을 달리 보기 시작했죠. 덩달아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고 말이에요. 한순간에 폭탄 제거반에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변한 저는 의문의 승자가 되고 말았어요. 내 남자가 인기가 높아지니 덩달아 제 가치도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조건을 보고 덤비는 여자들 때문에 점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원래 제 성격은 그런 일로 조바심을 내는 편은 아닌데 내 걸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져서 그런가 저도 다른 여자들처럼 똑같이 변하더라고요. 남편이 연수원에 있는 동안 여러 번 마담2에 접속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더욱 초조해졌어요. 그런데도 이 둔한 남자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5년 넘게 사귀도록 결혼 얘기를 꺼낼 생각도 하지 않지 뭐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저만 똥줄 타는 거죠. 워낙 머리가 좋은 남자라 혹시 속으로 딴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물론 괜한 자격지심까지 생기자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론 연애를 못하겠다 싶어 하루는 대놓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자기도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인 거야? 그런 거면 지금 말해줘. 난 나이도 있고 이중적인 만남은 딱 질색이니까.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결혼이 나이 때문에 하는 건가? 자력이 돼야 하는 거지. 학자금 대출금 갚고 이제 돈 모으기 시작했어. 자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가 결혼하는데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도 이상하잖아. 많든 적든 독립자금은 만들고 나서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앞으로
3년 바짝 모아서 결혼하자. 남편은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저만 괜히 안달복달이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3년 동안 악착같이 벌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사귈 때는 변호사 남친이 자랑거리였지만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 그놈의 직업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걱정거리인 혼수와 예단 때문이었죠. 물론 예전처럼 사자 들어가는 남편 얻으려면 혼수로 수입차 키에 아파트 하나는 해가야 한다는 국룰은 없지만 그래도 시댁 입장에선 좀 바라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만 해도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대놓고 혼수랑 예단 얘기부터 꺼내시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애가 보통 애니? 남들은 고시 준비한다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 시간이며 돈이며 좀 들어가냐고. 내 아들이라서 말이 아니라 우리 애는 그런 거 하나 없이 남들 부러워하는 변호사가 되지 않았니? 그러고 보면 넌 참 운이 좋은 애다. 옆에서 고시생 수발 한 번 안 하고 로또 맞은 격이니까. 그래서 말이다. 고생 한 번 않고 변호사 남편 얻게 됐으니 너도 뭔가는 해와야 하지 않겠니? 설마 맨입으로 우리 집에 시집올 생각은 아니겠지? 젊은 애들 사이에선 혼수고 예단이고 간소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난 아니다. 그게 니들 살면서 비빌 언덕이 되는데 애초에 제대로 해와야지. 안 그러니? 그러니 집에서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다음에 올 땐 너희 집 성의가 어느 정도인지 목록으로 보여다오. 메뉴 정할 때 아무거나 라는 말이 제일 사람 힘들게 하는 것처럼 알아서 혼수 예단 목록을 작성해오라는 시어머니 말에 한숨만 났어요. 그런데 더 한숨 나는 건 바로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언제든 부모님 손 빌리지 말자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고 하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엔 입 싹 닫고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정말 믿을 놈 하나 없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방석에 앉아 식사를 하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시부모님께 그러더라고요. 저희 결혼은 그동안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하기로 했어요. 집 구하는 것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애초에 공동으로 돈 모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혼수랑 예단도 저희 둘이 상의해서 정할게요. 그래도 되죠? 목록은 언제까지 드리면 돼요? 그 말에 어머님은 아연질색 하셨어요. 아버님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깟 걸 뭐하러 목록까지 만드냐시며 그냥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아들이랑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자 어머님도 더는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일로 남편한테 고맙긴 했지만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했어요. 아니,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진작 얘기라도 할 것이지. 밥 먹을 때까지도 아무 말 없다가 집에 갈 때야 그 소리를 할 건 또 뭐냐고요. 그랬으면 돌덩이 얹은 마음으로 밥을 먹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싸움을 할 땐 상대가 반격할 시간을 주면 안 돼. 때를 봐서 크게 치고 바로 싸움을 끝내야지. 그때 알았어요. 머리 좋은 놈은 싸움도 지능적으로 한다는 걸요. 비록 시어머니는 제가 불만이 많은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당사자들이랑 아버님이 동의하는 결혼이니 따를 수밖에요. 미묘한 신경전이 있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별 탈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한때 운동을 했던 앤데 체력은 남들보다 좋지 않겠니? 괜히 애 가졌다는 핑계로 집에서 뒹굴거릴 생각 말고 할 수 있으면 막달까지 회사 나가라. 원래 산모가 움직여야 애도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법이다. 언제는 제가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애같이 아빠 안 닮고 저 닮아서 멍청하면 어쩌냐고 한아름 걱정을 하시더니 이젠 운동했으니 쉬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애를 낳아봐서 임신 중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잘 알 텐데 말이에요. 그 말이 참 서운했지만 괜히 길게 말하면 또 분란일까봐 그냥 입 꾹 닫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회사 눈치를 보며 막달까지 일을 한 저는 다행히 순산을 했고 3.2kg짜리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출산을 한 뒤에도 어머님은 애 핑계로 집에 들어앉을 생각 말고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라시며 빨리 복직하라고 등을 떠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뗀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붓기도 안 빠진 몸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죠.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애가 졌을 때 서운했던 건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머님 말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서는 가슴 깊이 박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늘 어디 당신 딸이 임신했을 땐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반년쯤 지나 저보다 3살 아래인 시누이도 결혼을 했어요. 속도 위반이라 서둘러 해야 했거든요. 비록 임신 초기라 티는 안 났지만 해외 유명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가서는 와인도 한 잔 못 마셨다고 그렇게 투덜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딸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시누이가 평소 저한테 어지간히만 했어도 저도 안 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여우짓도 그렇지만 나이도 어린 게 저한테 꼬박꼬박 반말을 해대는데 정말 머리통이라도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어머님이 황당한 소리를 하시지 뭐예요. 요즘엔 그 뭐냐? 태교 여행이라는 걸 하는 모양이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우리 예솔이도 태교 여행을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제 생각이 뭐 중요한가요? 아가씨가 가고 싶다면 가는 거죠. 그렇지? 예, 난 네가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네가 옳게 노릇은 톡톡히 하는구나.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 있니? 인도에선 여자가 시집 갈 때 지참금을 가져간다고 하더라. 한 달에 월급이 2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2, 3천씩이나 해간다나?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 못 가는 여자도 허다하댄다. 그런 것만 봐도 넌 완전 거저먹은 결혼 아니니? 그러니 네 시누이 태교 여행 비용은 네가 내도록 해라. 양심이 있으면 싫단 말은 못하겠지? 그때였어요.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어 그러더군요. 언니, 나 괌으로 보내줘. 괌으로 태교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블로그 보니까 엄청 땡기더라고. 날씨도 좋고 쇼핑몰도 크고 완전 내 스타일이라니까. 참, 숙소는 구질구질하게 에어비앤비 말고 호텔로 잡아줘. 조식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난 편한 게 좋더라고. 한 두어 달 호캉스 하면서 쉬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미 마음은 괌에 가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신이 나 있는 시누이를 보니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었어요. 갈 거면 지 돈으로 가든가 왜 애먼 사람한테 돈을 대래요. 게다가 나이도 어린 게 꼬박꼬박 반말을 해대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아가씨, 괌에서 한두 달 호캉스를 즐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제 몇 달치 월급은 고스란히 들어갈 금액이라고요. 저 그럴 여유 없어요. 정 가고 싶으면 아가씨 돈으로 가요. 언니, 사람이 왜 그래? 솔직히 언니가 누구 덕분에 변호사 사모님으로 사는데 엄마랑 내가 끝까지 언니 반대했으면 그 결혼 못하는 거였어. 그동안 우리 오빠한테 어떤 선자리가 들어왔었는지 알기나 해? 그거 마다하고 똥차 타는 거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참아준 거라고. 언니 인생 불쌍해서. 근데 이깟돈도 못 내겠다고? 이게 무슨 똥배짱이래. 언니가 정 못 되겠다면 오빠한테 받으면 되지 뭐. 어때? 그렇게 할까? 뱀 같은 면상을 들이밀고는 뻔뻔하게 구는데 순간 주먹이 불끈하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를 쓰고 참아줬더니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더라고요. 거진 10년간 내 안에 고이 모셔둔 형님을 깨울 정도로 말이죠. 더 참다간
제 성질에 제가 넘어갈 것 같아서 간만에 옛가닥 좀 펼쳤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왜 나한테 반말이에요? 나이 많은 나도 존대를 하는데 말이죠. 이참에 말 정리부터 하고 얘기하죠. 어떻게 반말로 할까요? 존대로 할까요? 아가씨가 존대하면 나도 존대하고 아가씨가 반말하면 나도 반말할게요. 뭐래? 누구 맘대로?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존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달래 아가씨라고 부르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관 보내줄 거야 말 거야.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겠죠. 그래서 반말로 하자 이거구나. 그래 알았어 예솔아. 언니가 충고 하나 할게.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인간관계도 내가 줘야 상대한테 받는 법이라고. 네가 나한테 유따구로 하는데 나라고 너한테 잘해주고 싶겠니? 태교 여행? 야,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네가 태교 여행 가면 그 더러운 인상이 깨끗하게 변한다니? 착각하지 마. 너한텐 태교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교육이 먼저야. 그리고 네가 뭔데 내 남편 돈을 함부로 쓰려고 들어? 언제 네가 돈 맡긴 적 있어? 네가 우리 재민이 기저귀라도 하나 사준 적 있냐고. 그런 주제 어디서 여행 자금을 대달래. 돈이 썩어 문드러져도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일찌감치 정신 차려. 그리고 어머님, 그동안 제가 꾹 참고 살았는데요. 더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머님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세요? 어머님이 금쪽같이 아끼는 손자 그만 보고 싶으세요? 그런 거 아니면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요, 저희 부모님한텐 세상엔 둘도 없는 귀한 자식이에요. 어머님 자식만 귀한 거 아니라고요. 툭 하면 변호사 남편 얻었으면서 주제의 혼수도 제대로 안 해왔다고 그러시는데요. 변호사 남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제가 변호사 남편 둬서 뭘 얼마나 득을 보고 살았냐고요. 요즘은 경쟁이 심해서 변호사라고 해도 돈도 많이 못 벌어요. 어머님 아들 월급 직장인 수준이에요. 버는 걸로 치면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더 번다고요. 그뿐인가요? 가사노동은 누가 하는데요? 육아는 누가 도맡아 하는데요? 다 제 친정 부모님이랑 제가 해요. 어머님은 도우미라고는 10원어치도 안 주시면서 왜 매번 저한테 가시돋침말만 하시냐고요. 제가 열분을 토하자 어머님도 질 수 없다는 듯 소리치셨어요. 애초에 네가 남들처럼 혼수만 제대로 해왔으면 내가 이러니? 네 몸뚱아리만 고작 들고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누가 그래요? 제가 몸뚱이만 가지고 시집왔다고요? 저요. 결혼할 때 그이랑 반반씩 내고 신접살림 준비했어요. 저희 전셋집도 그렇고 살림살이도 그렇고 절반은 제가 한 거라고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어머님 아들 불러다 물어보세요. 그리고요. 한 번만 더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시거나 혼수 타박하시면 저 앞으로 여기 안 와요. 저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이 집에 안 보낸다고요. 하나뿐인 아들 이혼남 만들고 하나뿐인 손자랑 인연 끊고 싶지 않으시면 어머님이 먼저 바꾸세요. 그렇게 저는 수년간 쌓아온 억울한 감정을 온전히 쏟아붓곤 집으로 돌아왔어요. 뒤늦게 그 일을 알게 된 아버님은 철없는 시누이와 어머님을 나무랬고 남편마저도 앞으론 본가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모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남편이랑 이혼을 할 거면 몰라도 그게 아닌 이상 언제고 화해는 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그날 핏대 세워가며 열변을 토한 덕에 지금은 저보다 훨씬 살만해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성격대로 할 걸. 괜히 죽어 살았네요. 앞으로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이유 없이 당하고 살지 않으려고요. 할 말은 하고 제 권리를 요구해야 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